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세포생물학의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CB4.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 세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꼭 세포와 세포,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와 세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건 아니고요. 사람의 세포와 세균도 세포고, 그래서 둘 사이에 교신을 해서 이거 죽이는 놈이 이렇게 인지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세포의 신호 전달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느냐, 신호 전달을 어떤 과정을 발생하느냐, 방법과 순서, 그 다음 중요한 신호 전달 특징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 전달의 개념이 뭔지를 봅시다. 정의, 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정보로 가는 게 조금은 좀 광범위해 보일 수 있어요. 아까 계속 예를 드는 것처럼 이 세포가 우리 편 세포냐, 혹은 호르몬이 알려주는 정보,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할까 말까, 신경세포가 전달해주는 정보, 지금부터 내가 수축을 해야 하나, 이완해야 하나, 긴장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정보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자극을 받는 세포라 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적은 세포 기능을 조절하고 생리적 반응을 조정하고 발달 과정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신호 전달은 되게 중요하죠. 왜? 정상적인 기능 유지 필수,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랍니까?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라고 하죠. 요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세포 신호 전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신호 전달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 하면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간의 협업이 필요해서 신호 전달도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계속 예를 드는 것처럼 면역에서도 결국에는 접촉해하고 신호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생존과 생명 현상 유지와 그런 걸 위해서 협력이 필요해서 신호 전달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호 전달의 방식은 원거리, 근거리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원거리는 신호가 관을 타고 흘러가서 목표 세포를 자극하는 경우, 이 관이 혈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거나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림 잠깐 보시면 질병관리청이, 자, 이제 이제 코로나 그림을 가져온 건데, 확진자가 요 시기에 겨울철에 되게 많아요. 여름 되니까 줄어요. 살짝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제 7월가 여름 되니까 사실 늘고 있어요. 이거를 표본 감시 기관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으니까 질병관리청이 지금부터 집에서 나오지 마라, 시키자 말자, 이런 판단이 되겠죠. 결국 신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부터 강하게 시작할까 말까를 판단하게끔 해주는 그런 게 정보고요. 신호 정보고요. 그 신호가 들어가야 생명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전달 방식은 우선 거리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거리냐, 원거리냐. 근거리라 하면 직접 접촉을 통한, 여기 이제 플라즈마 데스마타가 있는데 요거는 식물권이니까 우리 일단 잠깐 뺄게요. 갭 정션이라고 부르는 갭 결합이 요건데요. 두 개의 세포가 서로 이어져 있을 때 이 세포가 이 세포한테 이 갭 정션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물질을 쭉 전달해주면 얘가 했던 거를 얘도 받아갖고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도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직접 접촉을 통한 신호 전달이고, 국소적 화학 신호 전달은 살짝 떨어져 있는 세포들 사이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크라인이라고 하는 거, 측면 분비라는데, 오른쪽 그림 볼까요? 요놈이에요, 요거. 얘가 뭔가 물질을 보내서 붙어 있진 않고 살짝 떨어진 얘한테 호르몬 신호 전달하듯이 보내주면 이 신호 전달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가 붙어 있어서 이 물질 인식하면 이 세포가
이 세포에 의해서 일을 시킴을 당해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게 페라크라인. 자가분묘 오토크라인은 이 세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그림이에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가 뭔가 분비해서 지가 놀래갖고 지가 일을 시작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토크라인, 국소적 화학 신호 전달 방법의 하나로 봅니다. 이제 좀 더 멀어집니다. 장거리 화학 신호, 내분비 신호 전달 호르몬 잘 아시죠? 신경 전달 물질 뭘까? 신경 말 이거 신경에서 밖으로 이런 게 신경 전달 물질 여기 분비되는 거 다음 신경세포 놀라게 되고 요렇게 해서 멀리까지 빠르게 자극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요거는 물질에 의해서 다음 세포를 자극한다기보단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 여기에 있는 전기 자극이 다음 칸을 또 자극하고 여기에 자극받은 전기 신호가 다음 칸 자극하고 이렇게 해서 긴 신경세포가 순식간에 자극을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걸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자극 전달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다음. 신호 전달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느냐 순서. 물질이 흘러나와서 세포한테 자극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신호 분자, 뭐 이를테면은 호르몬 같은 게 신호 분자겠죠. 호르몬 이런 거를 통칭 호르몬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 적혀있는 리간드라고 불러줘요. 리간드를 어떤 신호를 전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서 방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어디론가 타고 흘러가겠지. 그래서 타고 흘러가다가 목표적 세포로 하죠. 타겟 셀에 그 신호 물질이 도착하면 이 타겟 셀에 붙어 있는 세포막이나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 같은 것들이 이 신호 물질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신호를 변환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2차 전령, 세컨더리 호르몬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여기 볼까? 아드레날린이 오면은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세포막에 있는데 여기에 딱 접촉하게 되고 이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이거 닿는 순간 밖에서 아드레날린이 왔고 지금 우리 뭘 해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물질들이 아드레날린 접촉에 의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conformational change에 의해서 유도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포막 안쪽에서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2차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이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세포 안에 기어 들어갔고 똑똑 문 두드려 들어갔고 이제 지금부터 일하세요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문 밖에서 띵동 하면은 문 안에서 누구세요 하면 문 밖에서 지금부터 뭐 예를 들까? 소독약을 아파트에 친다고 할까요?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이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실 담당자분께서 각 집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전달하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띵동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 관리실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소독 시작할 겁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의 안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겠지. 엄마 소독 좀 이따 한대 하면 엄마 그때부터 막 뭘 시킨다고. 그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볼까? 이 아드레날린이 관리실 직원분이었을 거고 안에서 그 신호를 받아 챙겨 갖고 그 안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2차 전령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2차 전령이 내부에 들어가고 핵 속에서 DNA한테 신호를 전달하면 DNA가 그때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 사본인 RNA를 생성하게 된다. 그게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네 번째, 중요한 신호 전달 특징이 있다고 해요. 뭐가 있냐 볼까요? 일단 특이성,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보세요. 신호를 전달하는데 하나의 신호가 온 사방 가고 모든 세포를 다 자극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호르몬이 뭘 자극해야겠노? 생식샘을 자극해야겠죠. 근데 성호르몬이 간을 찔렀는데 간이 갑자기 막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면 되게 곤란해져요. 그래서 신호 전달이란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세포만 자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특이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스페시피시티라고 여기 적힌 요 놈이에요. 요거. 그다음 증폭. 몇 개의 신호 분자만을 이용해서 많은 수의 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폭이라고 불러주고요.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그다음에 통합. 자 보세요. 신호 분자들이 가서 막 전달하고 자극을 주고 하는데 이 자극들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생명현상을 잘 유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신호 분자는 A 역할을 지시하고 B 신호 분자는 B 역할을 지시하는데 결국엔 이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큰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로 돌아서 결국엔 리스판스는 한 개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응, 어댑테이션 되죠. 요거. 신호가 계속 자극을 주면 신호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코에 악취 때문에 인상 찡그리는데 좀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신호에 대한 감도를 가역적으로 조절해가면서 신호 자극을 줄 수가 있다. 마지막 종료. 신호 계속 가면 어떻게 일이 끝나야 하는데 일이 안 끝나고 계속 나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안 해도 될 걸 그래서 신호는 반드시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자극을 일으키지 않고 종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호 전달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니까 일단 종료는 돼야 한다 보고 특이성, 증폭, 통합, 적응 요 네 가지 특성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합시다. 첫 번째, 세포의 신호 전달이란 무엇이냐? 자, 요약합시다. 세포 신호 전달이란 무엇이냐?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자극해서 생명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나? 물질, 리간드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전달한다 되어 있고 신호 전달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떤 과정이냐? 일단 리간드를 보내면 신호를 타겟 세포가 신호 수용하고 내부에서 신호 변환하고 더 안쪽에 DNA나 이런 핵 안쪽으로 신호를 전달시킨 다음 세포가 단백질 만드는 등등 반응을 일으킨다. 이 순서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신호 전달 특징, 특이성, 증폭, 통합, 적응 네 가지 기억하시고 종료는 필연적으로 신호는 끊어져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생물학과의 연관성. 후천적 면역이란 우리 몸속의 세포가 항원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디페큐 비슷한 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대식세포가 인식한 항원 분자가 리간드 역할을 하면, 즉 대식세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를테면 요게 세균이라 쳐요. 저가 대식세포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걸 턱 건드리게 돼. 이 뭐야 하면서 보겠지. 얘가 제 입장에서 대식세포 입장에서는 얘가 일종의 리간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없애야 할 것들. 그러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대식세포 리간드를 인식하게 되고 항원의 침입이나 신호가 인식이 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항체를 만들게 된다. 즉 면역의 체계 내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꼭 신호물질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걔들 표면에 있는 조그마한 단백질이 있거든. 그것들이 신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그거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항원이 일종의 신호같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